나의 세상은 이제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고 달콤했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시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첫 아침을 맞았다.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거실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새 가구의 쾌적한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이 기분 좋게 뒤섞여 있었다. 여보, 이 그림은 어디에 걸까? 남편 이준서가 우리가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풍경화 액자를 들고 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림을 올려다 보았다. 우리 침대 머리맡이 제일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훈 생각인데 그는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사랑과 다정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남자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신혼여행 짐을 풀고 새로운 집을 꾸미며 웃음꽃을 피웠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나는 고아였다. 나의 기억은 7살 어느 추운 겨울날 낯선 보육원 문 앞에서 시작된다. 그 이전의 기억은 마치 지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그래서 내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 시린 그리움이었다. 나는 늘 꿈꿔왔다. 나만의 더 따뜻한 가정을 갖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꿈을 이뤘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 준서 씨와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윤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준서 씨가 거실 한쪽에 쌓아둔 그의 옛날 앨범들을 꺼내며 나를 불렀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아주 행복한 아이였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역력했다. 나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아려왔다. 나에게는 저런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 나의 과거는 텅 비어 있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그가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물었다. 아니에요. 나는 서둘러 미소를 지었다. 그냥 당신 어릴 때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요. 나는 나의 슬픔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이 근원적인 외로움까지 그에게 지우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가 앨범을 보고 있을 때였다. 정원에서 아주 가냘픈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가보았다. 정원 구석 화단 아래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아주 작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다. 어미를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어떻게 불쌍해서 일단 동물 구조대에 연락하자 준서 씨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안도해요. 내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지금 이 비에 저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단 데리고 들어가요. 몸을 녹여주고 따뜻한 우유라도 먹여 줘야 해요.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던 나의 모습. 나는 저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기 고양이를 안아 들었다. 괜찮아, 아가야. 이제 무서워하지 마. 여기가 너의 새로운 집이야. 우리는 고양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깨끗하게 닦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다. 고양이는 금세 기운을 차리고 나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다. 내가 고양이를 돌보는 동안 나의 원피스 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갔다. 그리고 나의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점이 드러났다. 나는 당신 어깨에 그 작은 별이 참 좋아. 준서 씨가 나의 어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별 모양의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한 나의 모반이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부모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증표예요. 내가 그분들의 딸이라는 유일한 증거. 나는 가끔 상상해요. 우리 엄마나 아빠 어깨에도 나와 똑같은 별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나의 슬픈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웠다. 짐 정리는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집은 이제 제법 사람 사는 공간 같아 보였다. 나의 무릎 아래에서는 우리가 별이라고 이름 지어준 아기 고양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다. 내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나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셨다. 그리고 이제 작은 고양이 식구까지 생겼다. 나는 마침내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진짜 가족을 갖게 된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나는 나의 그 완벽한 행복이 사실은 아주 위태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나의 이 모든 행복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결 같았던 신혼여행이 끝나고 우리의 진짜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서 눈을 떴고 그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나의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행복했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던 고아라는 외로움의 그림자는 그의 따뜻한 사랑 앞에서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우리 별이 많이 컸네. 나는 정원에서 햇살을 쬐고 있는 아기 고양이 별이를 보며 웃었다. 우리가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녀석은 제법 튼튼하고 활기찬 모습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관 앞에는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자기야 온 것 같아. 나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소리쳤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식 앨범과 사진 파일이 담긴 상자였다.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나의 보육원 시절부터 함께 자란 유일한 친구이자 지금은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된 민혁이었다. 나와 준서 씨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다. 가장 위에는 하얀색 가죽 표지로 된 고급스러운 웨딩 앨범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함께 앨범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런 나를 더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준서 씨의 모습. 우리는 반지를 교환하고 서약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모든 순간이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눈부셨다. 아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준서 씨가 우리가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진 속에 시부모님은 아주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셨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에게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다. 앨범의 마지막 장까지 넘기고 나는 함께 온 USB를 나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민혁이가 찍어준 수백 장의 결혼식 원본 사진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앨범에 실리지 않은 생생한 현장 사진들을 볼 생각에 나는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사진 파일들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 축가를 불러주는 가수 앞에서 감동하는 모습, 모든 것이 행복한 기억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스크롤을 멈췄다. 그것은 내가 보육원 원장님의 손을 잡고 퍼진 로드를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이었다. 나의 뒷모습이 보이고 저 멀리 단상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준서 씨의 모습이 보였다. 성스러운 예식장의 분위기와 하객들의 축복하는 모습이 한눈에 담긴 아주 아름다운 구도의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이 마음에 들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화면을 확대했다. 나는 사진 속 하객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나의 친구들, 준서 씨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친척들. 바로 그때였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 하객들, 가장 뒤편 거대한 기둥 그림자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것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거나 혹은 빛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부분을 더 크게 확대했다. 나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와 눈, 코, 입, 얼굴형,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똑같은 한 여자가 나의 도플갱어. 그녀는 하객들처럼 밝은 옷이 아닌 아주 어두운 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것은 축복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아주 기묘하고 서늘한 미소였다. 어떻게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손이 덜덜 떨려왔고 숨이 가빠졌다. 여보, 나는 비명을 지르듯 남편을 불렀다. 여보, 이리 와봐요 빨리. 서재에 있던 준서 씨가 놀라 달려왔다. 왜? 그래, 하윤아 무슨 일이야.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여보, 이 여자 봤어. 어떻게 나와 똑같이 생겼어. 나의 그 말에 준서 씨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다. 나는 보았다. 그의 얼굴이 그 여자를 확인하는 순간 아주 짧게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뭐야, 이게.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윤아, 그냥 빛이랑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똑똑히 봐요. 이건 분명히 사람이야.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우리 집 먼 친척일 수도 있지. 우연히 당신과 닮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우리 결혼식에 구경 온 외부인일 수도 있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그는 나처럼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빠르고 능숙하게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의 그 방어적인 태도가 나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혹시 저 사람은 저 여자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끔찍한 의심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하윤아, 이제 그만 보고 우리 저녁 먹을까?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그는 나의 노트북을 덮어버리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막았다. 싫어요. 나는 알아야겠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하윤아, 제발.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 그냥 잊어버려. 응. 그는 결국 나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 잠시 서재에 좀 다녀올게 라며 자리를 피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 그 여자는 여전히 그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완벽했던 결혼식의 기억은 이제 끔찍한 공포로 변해버렸다. 나의 행복한 신혼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의 남편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나의 평온했던 삶의 문이 굳게 닫히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의심과 공포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행복했던 신혼집은 보이지 않는 유령이 떠도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에서 나를 향해 기묘하게 웃고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나의 결혼식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나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녀의 존재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하는 것일까? 의심은 독처럼 나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 준서 씨의 다정한 미소를 예전처럼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이제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대로 미쳐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문제의 그 사진을 크게 인화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시어머니 신 회장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거대한 서재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세아가 무슨 일이니? 그녀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차갑게 분석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가 인화한 사진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어머님, 혹시 이 여자 아십니까? 사진을 본 그녀의 눈이 아주 짧은 순간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안에는 명백한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여장부답게 아주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예. 너 아직도 이 사진 가지고 있었니? 내가 그날 말했잖니. 그냥 너랑 좀 닮은 하객일 뿐이라고. 하지만 어머님, 하윤아.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네가 요즘 결혼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는 모양이구나. 세상에는 너랑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다.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찻잔을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실수처럼 찻잔을 엎질러 내가 내민 사진 위로 뜨거운 차를 쏟아버렸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서 어떡하니. 아가, 이 중요한 사진을 내가 그만.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나는 젖어버린 사진을 들고 그 집을 나왔다. 나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저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사진 속에 저 여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편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나의 유일한 친구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혁아, 나 하윤이야. 하윤아 웬일이야. 신혼 재미는 좋고. 민혁아, 네, 도움이 필요해. 너 혹시 우리 결혼식 사진, 원본, 파일 아직 가지고 있니? 나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진 속에 미스터리한 여자에 대해서 너랑 똑같이 생긴 여자라고. 민혁이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 나는 나의 숨겨진 재능, 즉 사수로서의 꼼꼼함과 예리한 기억력을 발휘했다. 미녀가 파일 번호 DSC8872를 찾아봐. 촬영 시간은 정확히 오후 2시 17분일 거야. 그리고 그 앞뒤 사진 파일들도 함께 분석해줘. 혹시 사진이 조작된 흔적은 없는지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확인해줘. 나의 그 체계적인 요청에 민혁이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 뒤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심각했다. 하윤아, 이거 좀 이상해. 네, 말대로 고해상도 원본 파일을 확인해봤어. 그 여자는 분명히 거기에 있어. 유령이나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야.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알아? 뭔데? 그 여자가 오직 그 사진 한 장에만 찍혔어. 바로 그 전후 몇 초 간격으로 같은 각도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에는 그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 마치 그 순간에만 잠깐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의 말에 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윤아, 이거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것 같다. 민혁이가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 여자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돕겠어. 나는 나의 두 번째 동지를 얻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움직임을 시어머니가 모를 리 없었다.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직접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만들어 나의 모든 주장을 망상으로 치부해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매일같이 내게 전화를 걸어 나의 안부를 물었다. 아가, 잠은 잘 자니? 요즘도 계속 헛것이 보이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녀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나의 정신을 공격했다. 그녀는 남편 준서 씨에게도 계속해서 나의 불안정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서야, 내 아내가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 아니 결혼 우울증이라도 온 것 같구나. 내가 아는
아주 용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게 하는 게 어떻겠니? 준서 씨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지만 매일같이 사진 하나에 집착하며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 역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이 거대한 집 안에서 나는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집안 전체가 나를 속이기 위해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밤마다 그 미스터리한 여자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진실을 찾아줘.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온전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쩌면 저 여자와의 보이지 않는 연대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다.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경고 이후 나의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나의 모든 감각을 시험하는 거대한 투기장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나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준서 씨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나의 상태를 물었다. 우리 새아가는 오늘도 헛것을 보지는 않더냐? 밥은 잘 먹고 약은 잘 챙겨 먹더냐? 준서 씨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매일같이 사진 한 장에 집착하며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 역시 지쳐가고 있었다. 하윤아, 제발 그만하자. 그가 내게 애원하듯 말했다.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 그 사진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내게는 비수였다. 그 역시 나를 믿어주지 않고 있었다. 그 역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거대한 집 안에 완벽하게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가장 아끼던 준서 씨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가 보석함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혹시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어 자책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목걸이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방, 찻잔, 세트, 그 가장 안쪽에 찻잔 안에서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결코 그곳에 목걸이를 둔 적이 없었다. 누군가 나 몰래 이 집에 들어와 나의 물건을 옮겨놓고 있었다. 마치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듯이 내가 준서 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깜빡하고 그곳에 둔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뿐만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나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에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전화를 받으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아주 희미한 숨소리 혹은 지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누구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정체 모를 전화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를 괴롭혔다. 나는 집 안에 혼자 있을 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등 뒤에 복도에서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본 것만 같았고 2층에서 아무도 없는데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나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어쩌면 정말 시어머니의 말대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은 얘라 아닐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망상은 아닐까? 나의 유일한 희망은 친구 민혁이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털어놓았다. 하윤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고립시키고 미치게 만들려는 수작이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네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그의 그 한마디가 나의 무너져 내리는 이성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 정체 모를 존재 진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내 차의 앞 유리창에 작은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그곳에는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진실. 나는 그 쪽지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내게 보내는 경고였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더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머, 하윤 씨, 어젯밤에 잠도 안 자고 동네 산책하더라. 무슨 고민 있어? 남편이랑 싸웠어. 네,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어젯밤에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어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하윤 씨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밤 12시가 넘어서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 내가 아는 채 하려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냥 들어갔지. 그녀였다. 나와 똑같이 생긴 그녀가 이제는 나의 집 주변을 맴돌며 나의 행세를 하고 다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녀는 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 것일까? 나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면 정말 미쳐버리거나 혹은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터였다.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혁아,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나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진혁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아, 기다려. 밀, 내가 찾았어. 뭘 찾았다는 거야? 그 여자, 내 결혼식 사진 속에 있던 그 여자, 누군지 할 것 같아. 내가 알아낸 게 있어. 지금 당장 만나.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 그의 그 한마디에 나의 꺼져가던 이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약속 장소인 민혁이의 낡은 사무실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는 내가 들어서자마자 컴퓨터 모니터를 내게 돌려주었다. 하윤아, 마음 단단히 먹고 봐. 화면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나의 결혼식 사진 속에 있던 그 미스터리한 여자의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년 전 한 보육원의 단체 사진 속에 있던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다. 내가 아는 모든 인맥과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그녀의 얼굴을 추적했어.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지. 놀랍게도 그녀의 첫 번째 기록이 발견된 곳은 바로 너와 같은 빛의 집 보육원이었어. 나는 숨을 멈췄다. 이름은 신진아, 하지만 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것 같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그녀가 보육원에 입소한 날짜와 네가 입소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 두 사람은 같은 날 함께 그곳에 들어왔던 거야. 민혁이의 그 말에 나는 내 머릿속에 모든 것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 나와 같은 보육원, 그리고 같은 날. 하지만 그녀의
기록도 너처럼 아주 이상해. 입소 이전에 기록이 전혀 없고 입소 몇 달 뒤에 다른 가정으로 아주 빠르게 입양된 것으로 나와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빛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저 순진하게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내가 다시 찾아오자 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원장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신진아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저와 같은 날 이곳에 들어왔던 그 아이요. 신진아라는 이름에 원장님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런 아이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소리쳤다. 원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와 무슨 관계인지. 나의 그 절박한 외침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서재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서류 두 뭉치를 꺼내 나의 앞에 내려놓았다. 하나는 나의 입양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신진아라는 아이의 서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서류를 먼저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나의 진짜 이름을 발견했다. 나의 원래 이름은 김하윤이 아니라 신하윤이었다. 그리고 나는 옆에 있던 다른 서류를 열었다. 신진아 서류에 붙어 있던 흑백 사진 속의 아이는 어린 시절에 나와 똑같이 생겨 있었다.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던 것이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모 신원 불명. 20년 전 강원도 산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서 두 아이 함께 발견됨. 부모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 나는 쌍둥이였다. 나에게는 나와 똑같이 생긴 자매가 있었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였다. 하윤아.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남편 준서 씨였다. 그가 헬쑥한 얼굴로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나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그는 나의 손에 들린 두 개의 서류와 나의 눈물을 보더니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결국 알게 됐구나.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울먹이며 물었다. 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준서 씨는 괴로운 얼굴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난 20년간 그의 집안을 짓눌러 왔던 그 끔찍한 비밀을 내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하윤아. 정말 미안해. 그는 오열했다. 우리 아버님께는 사실 나와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계셨어. 나의 작은 아버지셨지. 네, 작은 아버지는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어. 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사업 대신 그림을 그렸고 집안에서 반대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 그 여자가 바로 너의 어머니셨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의 어머니 신 회장님은 아주 냉혹한 분이셨어. 그녀는 작은 아버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지. 할아버지의 재산이 당신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끔찍한 일을 계획했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20년 전 그 교통사고,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두 분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 낸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야. 나의 어머니가 너의 부모님을 모두 죽인 거라고. 그리고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의 아버지는 쌍둥이 형제였어. 하윤아, 우리는 사촌 지간이었던 거야. 우리가 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 나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의 남편은 나의 사촌, 오빠였다. 나의 시어머니는 나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였다. 그리고 나의 결혼은 그 모든 진실 위에 세워진 끔찍한 근친상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원장실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담고 있는 한 여자. 나의 쌍둥이 동생 진. 그녀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보육권
원장실 안 시간은 멈춰버렸다. 나와 내 남편이자 나의 사촌 오빠였던 준서 씨, 그리고 나의 핏줄이자 잃어버렸던 반쪽이었던 나의 쌍둥이 동생 진, 우리 세 사람은 2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뛰어넘어 가장 잔인한 진실 앞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나의 동생 진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어둠 속에서 홀로 살아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나처럼 빛의 집에 맡겨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입양 가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딸이 아닌 하녀처럼 대했고 그녀의 어깨에 있는 별 모양의 점을 보며 저주받은 표식이라며 학대했다. 그녀는 16살이 되던 해 그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홀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 혹은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찾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녀는 지난 10수년간 어둠 속에서 유성그룹과 나의 시어머니 신 회장에 대해 조사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준서 씨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가 나의 결혼식에 나타났던 것은 내게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이 끔찍한 진실도 모른 채 원수의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나를 막기 위해서 미안해, 언니. 그녀가 나를 처음으로 언니라고 불렀다. 내가 좀 더 일찍 언니를 찾아냈어야 했는데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잃어버렸던 지난 세월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맺었다. 나와 나의 동생 진,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죄책감에 빠진 준서 씨, 그리고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나의 친구 민혁이까지 우리 네 사람은 이제 거대한 괴물 신 회장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다음 날 평창동의 그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우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신 회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어머나, 이게 다 누구야? 우리 새아가랑 아들, 그리고 친구분들까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그녀는 나의 동생 진의 얼굴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어머님, 내가 그녀를 불렀다. 이제 그 역겨운 가면은 버스시죠. 나는 그녀의 앞에 우리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내려놓았다. 보유권의 입양, 기록 20년 전에 교통사고 기록, 그리고 준서 씨의 모든 고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이래도 바램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진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의 그 증거들 앞에서 마침내 신 회장의 완벽했던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 내가 죽였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 방해물 갔던 것들을 치워버린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야.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나를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발악하며 증거들을 없애려던 순간 준서 씨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십시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당신은 그저 제 작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 회장은 결국 20년 전에 살인 교사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의 몰락은 그렇게 허무하고 완전했다. 그녀가 체포된 후 그동안 침묵으로 모든 것을 방관했던 시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그는 아내의 악행이 두려워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자수하고 자신의 죄값을 닭에 받겠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나와 준서 씨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남아 있었다. 우리의 결혼,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더 이상 부부일 수 없었다.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남남이 되어야만 했다. 우리는 며칠 뒤 법원을 찾아 혼인, 무효 신청을 했다. 우리의 사정을 들은 판사는 우리의 혼인을 무효로 판결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던 날 나와 그는 텅 빈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미안하다, 하윤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때문에 너의 인생이 너무나 아프게 꼬여버렸구나. 아니야, 준서 씨.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거대한 운명의 장난에 놀아났을 뿐이야. 우리는 부부가 될 운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사랑은 진심이었어. 나는 그걸로 됐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잘 지내, 하윤아. 오빠도 잘 지내. 그는 떠나갔다. 나의 남편이었던 나의 사촌 오빠.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게는 이제 나의 잃어버렸던 반쪽 나의 동생 진이 있었으니까. 진과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되찾았다. 우리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우리만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세상은 또 한 번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한 눈부신 변화였다. 나의 옆에는 이제 나의 잃어버렸던 반쪽 나의 쌍둥이 동생 진이요 도안이요 함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와 진의 성격은 정반대였다. 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진은 거친 세상과 홀로 맞서 싸워온 아이답게 강하고 거침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되찾았다. 우리는 그 돈을 우리를 위해 쓰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그 돈으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쌍둥이별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재단의 첫 번째 결실인 어린이 도서관 및 커뮤니티 센터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나의 친구 민혁이와 나의 전남편이자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된 준서 씨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의 아버지는 모든 죗값을 치르고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했다. 그리고 진의 양아버지 역시 이제는 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우리를 응원해 주셨다. 나는 재단의 대표로서 단상 위에 서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저와 제 동생처럼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과 역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저희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너희의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와 진은 조용해진 도서관 안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새로운 공간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언니 진이 말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함께니까. 우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주 두꺼운 새 앨범을 펼쳤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2년간 함께 만들어온 우리의 새로운 가족 앨범이었다. 앨범의 첫 장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보육원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꽂혀 있었다. 다음 장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바다를 보고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케이크, 촛불을 끄는 사진도 있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30년의 시간을 묻듯 우리의 모든 처음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앨범에 채워나갔다. 우리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다. 그곳은 아직 비어 있었다. 바로 그때 민혁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인화한 따끈따끈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자,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사진 속에는 바로 오늘 개관식에서 찍은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와 진, 우리 두 자매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등 뒤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민혁이와 이제는 편안한 미소를 되찾은 준서 씨, 그리고 우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진의 양아버지까지 모두 함께 모여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피로 묶인 가족 사진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가족 사진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된 우리의 새로운 가족 사진이었다. 우리는 그 사진을 앨범의 마지막 빈 페이지에 함께 붙였다. 이제 우리의 앨범은 완성되었다. 나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다. 우리의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희극일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빛이 되어 우리만의 행복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써 내려갈 것이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어본답니다. 다음 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